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AI 클라우드 관련 자료들 저희가 오늘 아주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양이 사실 꽤 많아서요.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좀 막막하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특히 그 주식 투자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싶은 포인트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그 핵심 내용 뽑고요. 또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AI 클라우드, 용어 자체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정확히 뭐고 왜 중요한지 또 이게 어떻게 돈이 되는지 좀 막연하실 수 있어요. 오늘 그 부분을 확실하게 길을 잃지 않도록 핵심만 딱딱 짚어드리겠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특히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AI 클라우드. 그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저는 딱 와닿던데요. 인터넷으로 빌려 쓰는 초거대 AI 공장이요. 아, 네네, 맞습니다. 그 비유가 핵심을 잘 짚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 발전소 따로 안 짓잖아요. 그냥 필요할 때 한국전력에서 전기 끌어다 쓰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기업들이 AI 개발하고 또 서비스 하려면요. 어마어마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거든요. 고성능 칩, GPU 같은 거 수천, 수만 개 필요하고 저장 공간도 엄청나야 하고 데이터 처리 시스템 복잡하고요. 이걸 직접 다 구축하려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도 엄청 걸리거든요. AI 클라우드는 바로 이런 AI 공장을 직접 짓지 않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인터넷으로 빌려 쓰는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가트너가 정의했던 그 클라우드 개념 있잖아요. 그거의 AI 특화 버전인 셈이죠. 아하. 그 자율주행차 테스트한다고 람보르기니 덜컥 사는 대신에 필요할 때만 잠깐 빌리는 렌터카 비유도 있었죠. 그러니까 엔비디아 최신 GPU나 구글 TPU 같은 엄청 비싼 장비를 직접 안 사고도 그냥 클라우드에서 시간 단위로 빌려 쓸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야, 이거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솔깃하겠는데요. 그렇죠. 핵심은 소유가 아니라 접속인 겁니다. 초기 투자 비용, 그러니까 캐펙스라고 하죠. 그 부담 없이 바로 최첨단 AI 기술 쓸 수 있고 또 사용한 만큼만 돈 내면 되니까요. 오펙스로 처리하는 거죠. 요새 기술이 워낙 빨리 변하니까 직접 설비 갖추는 것보다 훨씬 유연하고 효율적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왜 이렇게 AI 클라우드가 갑자기 막 떠오르는 건가요?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닌 텐데요? 아, 그럼요. 당연히 배경이 있죠. 쭉 흐름이 있었습니다. 일단 2010년대 초반부터 AWS나 애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가 대중화되면서 서버나 스토리지를 그냥 빌려 쓰는 모델이 거의 표준처럼 됐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딥러닝 기술이 확 발전하면서 AI 연산에 특화된 하드웨어, 특히 GPU의 중요성이 확 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GPU는 원래 게임용 그래픽 카드였는데 이게 코어가 수천 개씩 있어서 동시에 여러 계산을 엄청 잘하거든요. 병렬 처리 능력이라고 하죠. 이 능력이 복잡한 AI 모델 학습시키고 또 추론하는데 정말 효율적이었던 거죠. 아, 그 게임용으로만 알았던 GPU가 그 병렬 처리 능력 때문에 AI 시대의 완전 핵심 부품이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정말 결정적인 티핑 포인트가 온 게 바로 2023년 이후입니다. 그 챗GPT 같은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이게 확 뜨면서부터예요. 기업들이 너도 나도 우리도 AI 만들겠다, AI 활용하겠다 이렇게 뛰어들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오픈 AI 서비스나 아마존 AWS의 베드락, 또 구글의 Vertex AI 같은 서비스들이 딱 등장한 겁니다. 이런 서비스 덕분에 기업들이 복잡하고 거대한 AI 모델을 직접 만들 필요 없이 그냥 클라우드에서 API 형태로 쉽게 빌려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AI 클라우드 수요를 정말 폭발적으로 늘린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그렇군요. 흐름이 있었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 시장 규모 그리고 성장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참 AI 클라우드만 딱 잘라서 정의하기가 좀 애매해서 통계마다 숫자는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관련 시장의 성장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건 모든 자료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트너 같은 경우는요. 2025년 전체 퍼블릭 클라우드 지출이 7,234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0조 원에 육박할 거라고 봤거든요. 천조요? 와, 상상도 안 되는 규모네요. 그렇죠. 근데 이 엄청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바로 AI 관련 워크로드라는 겁니다.
조금 더 AI 쪽에 초점을 맞춘 통계를 보면 마켓앤마켓이라는 곳에서는 클라우드 AI 시장만 봤을 때 2024년에 한 800억 달러 정도에서 2029년에는 3,270억 달러 이상으로 커질 걸로 전망했어요. 이게 연평균 성장률 CAGR로 따지면 30%가 훌쩍 넘는 수치입니다. 연평균 30% 이상. 네, 이 30%라는 숫자가 그냥 시장이 커진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AI가 더 이상 실험실 기술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핵심 운용 도구, 그러니까 필수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있으면 좋은 것에서 없으면 이제 큰일 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IDC는 좀 더 넓게 봐서 기업들의 전체 AI 관련 지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서비스 다 합쳐서요. 이게 2025년에는 3천억 달러 넘고 2028년에는 6,300억 달러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야, 연평균 30% 이상 성장이라니. 저도 제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저런 숫자 좀 보고 싶네요, 정말. 자, 그럼 이 거대한 시장을 이끄는 선수들, 플레이어들은 누군가요? 우리가 투자 대상을 고르려면 이 경쟁 구도를 잘 알아야 할 텐데요. 네, 현재 시장은 예상하시겠지만 전통적인 클라우드 강자들, AWS, 즉 아마존이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이른바 빅3가 꽉 잡고 있습니다. 먼저 AWS는 베드록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요. 자기들이 만든 모델뿐만 아니라 엔트로픽, 코이어 같은 요즘 잘 나가는 AI 스타트업 모델까지 선택지를 아주 다양하게 제공해요. 거의 AI 모델 백화점 같은 느낌이죠. 거기에다가 트레이늄이나 인페렌시아 같은 자체 개발 AI 칩을 내세워서 가격 경쟁력이랑 성능 최적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아, 자체 칩 개발이 AWS한테는 아주 중요한 전략이군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어떻습니까? 거긴 뭐니 해도 오픈 AI와의 관계가 딱 떠오르는데요. 네, 정확합니다. 애저의 가장 큰 무기는 역시 오픈 AI와의 그 독점적인 파트너십이죠. 최첨단 GPT 모델들, 이걸 기업 환경에 맞춰서 안전하게 쓸 수 있게 해주는 애저 오픈 AI 서비스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 365, 예전 오피스 365죠. 그리고 다이나믹스 365 같은 자기네들의 그 방대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생태계 있잖아요. 여기에 AI 서비스를 아주 긴밀하게 착 붙여서 통합하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랑 고객 락인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 생태계 파워가 다른 경쟁자들이 넘보기 힘든 아주 강력한 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생태계 파워. 그럼 구글 클라우드는요? 거긴 자체 기술력이 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역시 자체 개발한 고성능 AI 칩, TPU라고 하죠. 텐서 프로세싱 유닛. 이거랑 최신 AI 모델 제미나이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특히 구글이 원래 잘하던 거, 방대한 데이터 처리나 검색 기술, 그리고 요즘 중요한 이미지랑 텍스트를 같이 이해하는 멀티모달 AI 분야에서 강점을 보여요. 구글이 오랫동안 AI 연구 개발에 쏟아부은 역량이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딱 집약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빅3의 특징이 확실히 다르네요. 그런데 이 빅3 말고 혹시 새롭게 주목해야 할 플레이어는 없나요? 자료 보니까 신흥 사업자들 이야기도 꽤 비중 있게 나오던데요. 이 친구들의 등장이 기존 판도를 좀 흔들 수 있을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흥미로울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 물론 빅3가 시장을 꽉 잡고 있긴 한데 요즘 GPU 클라우드, 그러니까 고성능 GPU 제공에 특화된 신흥 강자들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름들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코어위브, 램다, 그리고 크루소어 에너지 같은 회사들입니다. 코어위브. 이름이 약간 생소하긴 한데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이 신흥주자들은요, 특히 AI 모델 학습에 꼭 필요한 엔비디아의 최신 고성능 GPU 있잖아요. H100이나 B200 같은 거, 이걸 엄청나게 대규모로 확보를 해요. 그리고 이걸 빅3보다 좀 더 싸거나 아니면 더 유연한 조건으로 제공하면서 틈새 시장을 아주 빠르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코어위브라는 회사는 최근에 엔비디아하고 무려 63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원이 넘는 초대형 GPU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딱 보여준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건 이 코어위브가 원래는 이더리움 최고라던 회사였어요. 그러다가 AI 클라우드로 확 피벗한 거죠. 시장 변화에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하는지 보여지는 사례입니다. 8조 원 규모 계약이라니. 와, 그럼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이 사업의 거의 핵심이겠네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이 신흥주자들이 잘 크면 빅3한테는 꽤 위협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투자자분들은 이 신흥기업들의 성장 가능성, 또 자금은 어디서 계속 조달하는지 능력, 그리고 빅3와의 직접적인 경쟁 구도, 혹은 나중에 인수합병될 가능성 같은 걸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쟁의 밑바닥에는요, AI 칩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공급망 정책이랑 가격 전략이 핵심 변수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엔비디아 주가뿐만 아니라 AI 클라우드 생태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경쟁 구도가 정말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네요. 그런데 기업들은 왜 이렇게 AI 클라우드를 앞다퉈서 도입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까 말씀하신 초기 투자 비용 캐펙스를 운영 비용 어펙스로 바꾸는 거 말고 또 다른 장점들이 있나요? 아, 그럼요. 비용 절감도 크지만 다른 장점도 많습니다. 일단 최신 기술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엔비디아 최신 GPU나 최첨단 AI 모델이 딱 출시되면 클라우드를 통해서 거의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사서 설치하고 세팅하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죠. 또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작아졌을 때 필요한 만큼 자원을 아주 탄력적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그 확장성, 이것도 엄청난 장점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여러 지역에 걸쳐서 서비스를 쉽게 배포할 수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죠. 보안이나 여러 규제 준수 같은 복잡한 문제들도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틀 안에서 해결하면 되니까 상당 부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장점이 정말 많네요. 근데 그 캐펙스를 어펙스로 바꾸는 게 매력적이긴 한데 이게 결국엔 뭐랄까 구독료처럼 계속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장기적으로 계속 쓰다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자체 구축보다 훨씬 비싸지는 그런 함정에 빠질 위험은 없을까요?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사용량 예측도 어려울 텐데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게 AI 클라우드의 대표적인 단점이자 리스크예요. 장기적으로 특히 대규모 AI 워크로드를 계속 돌릴 경우에요. 사용량, 그러니까 API 얼마나 호출했는지, 토큰 얼마나 처리했는지, GPU 몇 시간 썼는지, 데이터 얼마나 전송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비용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데이터 전송 비용, 이그레스비라는 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될 때가 많아요. 괜히 클라우드 빌 쇼크하는 말이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요즘은 비용 최적화, 피놉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 비용 통제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겠군요. 또 다른 단점은 없습니까? 또 다른 문제는 특정 클라우드 사업자의 기술이나 서비스에 너무 깊숙이 의존하게 되는 락인 효과입니다. 한번 특정 클라우드에 맞춰서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놓으면 나중에 다른 클라우드로 옮겨가기가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비용도 엄청 많이 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회사의 핵심 데이터나 민감한 정보를 외부 클라우드에 맡겨도 괜찮은가 하는 데이터 주권, 데이터 서버런티 문제나 보안, 규제 준수 문제도 여전히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특히 금융이나 의료, 공공부문처럼 규제가 까다로운 분야에서는 더 민감할 수밖에 없죠. 네, 장단점을 명확히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이제 Q&A 형식으로 몇 가지 핵심 개념이랑 궁금증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잔료에도 있던 질문인데요. AI 모델을 직접 만드는 거, 그러니까 훈련시키거나 파인튜닝하는 거랑 이미 만들어진 모델 API를 그냥 빌려 쓰는 거.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가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기업들이 어떤 방식을 택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것도 상황이랑 목적에 따라 정말 다릅니다. 딱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가진 데이터가 아주 독특하거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혹은 외부에 절대 유출되면 안 되는 아주 민감한 정보다. 아니면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 정말 고도로 특화된 성능이 꼭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는 직접 모델을 개발하거나 기존 모델을 우리 데이터로 추가 학습시키는 파인튜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비용과 시간, 그리고 전문 인력이 필요해요. 쉽지 않죠? 반면에 일반적인 업무 자동화나 챗봇 만들기, 콘텐츠 생성 같은 좀 범용적인 기능을 빠르게 구현하고 싶다. 이럴 때는 에이저 오픈 AI나 베드록 같은 데서 제공하는 아주 강력한 파운데이션 모델 API를 활용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여기에 요즘 정말 각광받는 기술이 RAG,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건데요. 이 RAG 기술은 AI 모델한테 우리 회사 최신 내부 문서나 데이터베이스를 실시간으로 참고해서 답변하게 시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범용적인 AI 지능에다가 우리 내부의 최신 특허 정보를 딱 결합시키는 거죠. 이게 비용 효율적으로 맞춤형 AI를 구현하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RAG가
그 범용 AI 모델을 우리 회사에 딱 맞게 똑똑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이군요. 유용하겠네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엔비디아 GPU. 이거 왜 이렇게 구하기 어렵고 비싼 겁니까? 이건 뭐 엔비디아 주가랑 완전 직결되는 문제라서 투자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야말로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균형 때문입니다. 생성형 AI 개발 붐이 일면서 H100이나 B200 같은 고성능 AI 가속기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그냥 폭증했어요. 빅테크 기업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국가 단위에서도 AI 인프라 경쟁에 막 뛰어들었죠.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코웨이브 같은 대규모 GPU 클라우드 업체들이 엔비디아랑 직접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물량을 막 선점해 버리니까 시장의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되는 거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뭐 행복한 비명이겠지만 이걸 써야 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과 긴 대기 시간을 감수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 AI 서비스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GPU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기업의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GPU 확보가 곧 경쟁력인 시대가 됐군요. 그런데 아까 빅3 클라우드의 강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금융 규제를 아주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기업이라고 해보죠.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 이 빅3 중에 어떤 클라우드의 보안이나 거버넌스 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락인 효과는 어디가 좀 더 강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아,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사실 보안이나 규제 준수 측면에서는 빅3 모두 정말 최고 수준의 기능을 제공하려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들 사활을 걸고 있죠. 다만 접근 방식에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기존의 그 광범위한 엔터프라이즈 고객 기반이랑 자사의 보안 솔루션, 뭐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랑 통합을 아주 잘 해놨다는 걸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AWS는 뭐 가장 오래되고 성숙한 클라우드니까 정말 다양한 보안 옵션이랑 파트너 솔루션 생태계가 아주 탄탄하고요. 구글 클라우드는 데이터 보안이나 분석, 특히 요즘 중요한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 같은 데서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락인 효과 측면에서 보면요. 아무래도 애저가 마이크로소프트 365나 다른 서비스와의 통합이 깊어질수록 다른 데로 옮겨가기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전환 비용이 높아지는 거죠. AWS는 워낙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가 많다 보니까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구글은 TPU 같은 자체 하드웨어나 특화된 AI 데이터 서비스가 좀 락인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각 기업이 어떤 클라우드를 선택하고 또 얼마나 깊이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면 잠재적인 리스크나 전환병 같은 걸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요. 현재 이 AI 클라우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최신 동향 딱 두 가지만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투자자들이 특히 눈여겨봐야 할 시그널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네. 두 가지 큰 흐름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아까 강조했던 코위브 같은 GPU 특화 클라우드들의 약진, 그리고 그들의 공급망 파워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엔비디아와의 끈끈한 관계를 통해서 대규모 최신 GPU 물량을 확보하고 이걸 바탕으로 가격 경쟁력이나 서비스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빅3를 계속 견제하고 있거든요. 이들의 성장이 앞으로 AI 인프라 비용을 좀 낮추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M&A 시장에서 아주 뜨거운 매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이들의 행보와 또 빅3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둘째는 클라우드 거인들의 자체 AI 칩 개발 경쟁이 정말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AWS의 트레니움이나 인페렌시아, 구글의 TPU,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아 같은 칩들이 대표적이죠. 이건 결국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기네 클라우드 서비스의 최적화된 성능과 비용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아주 중요한 전략입니다. 이 경쟁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엔비디아의 독점적인 지위에 좀 균열을 낼 수도 있고요. 각 클라우드 사업자의 수익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두 가지 흐름이 앞으로 AI 클라우드 시장의 경쟁 구도와 기술 발전을 이끌 아주 핵심적인 동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AI 클라우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특히 투자 관점에서의 핵심 포인트들을 아주 깊이 있게 짚어봤습니다. 들어보니 AI 클라우드가 정말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서서 이 AI 시대를 떠받치는 필수 인프라자, 거대 자본과 첨단 기술이 정말 치열하게 격돌하는 전쟁터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이 기존 강자들의 전략 변화도 봐야 하고요. 엔비디아의 아성에 도전하는 자체 칩 개발 경쟁도 흥미롭고 또 코어위브 같은 다크호스들이 얼마나 약진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흥미진진하면서도 또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죠. 그리고 기업들의 비용 구조가 캐펙스에서 오펙스 중심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그 재무적인 변화, 그리고 이게 클라우드 기업들의 수익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추이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 그리고 시장을 보는 눈을 키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코어위브 같은 GPU 특화 클라우드 기업들은 계속 독립적으로 성장하면서 빅3의 강력한 경쟁자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에는 거대 기업에 흡수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게 될까요? 더 나아가서 자체 AI 칩 개발 경쟁은 지금 엔비디아가 거의 지배하고 있는 이 AI 반도체 제국의 판도를 실제로 흔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펼쳐질 이 역동적인 경쟁의 결과 우리 함께 계속 주목해 보시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AI 클라우드 관련 자료들 저희가 오늘 아주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양이 사실 꽤 많아서요.